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내가 외갓집에 내려갔을 때 자주 놀던 사키짱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당시는 초2 여름방학 때였어. 외갓집 뒷산에서 같이 놀고 있었을 때 장난삼아 산소 공터에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에 사키짱을 가둬버렸어. 어릴 적에는 좋아하는 아이에게 오히려 장난을 쳐서 관심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이었어. 바로 냉장고를 열어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한번 닫힌 냉장고는 내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나는 열어달라고 울부짖은 사키짱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 물론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막상 집에 오니까 이 얘기를 하면 엄청 혼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좀처럼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 그리고 엄마가 점심밥을 차려주자 내 기억 속에서 그 일이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어. 점심을 먹은 후 졸음이 쏟아져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 깨닫고 보니 아빠가 무지무지 무서운 얼굴로 나를 깨웠어. 야, 너 사키짱 어디 갔는지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대답을 해버렸어. 주변은 벌써 해질 역이었어. 설마 아직 그 냉장고 안에... 그날 밤 수색대 등 지역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산속을 뒤졌다는데 지금까지도 사키짱은 발견하지 못했어. 수색대가 나섰다면 냉장고도 발견됐을 거고 안도 조사해봤을 거야. 그럼에도 찾지 못했다는 건 분명 사키짱은 어떻게든 냉장고에서 나온 거야. 그 후 산속을 헤매다가 유괴당한 거구나. 분명 그럴 거라고 나는 스스로 믿고 있어. 하지만 지금도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찬장이나 문을 닫을 때마다 문을 열어달란 사키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난 어릴 적 기묘한 친구 얘기. 난 부모님이 맞벌이라 집 열쇠를 갖고 다니던 애였어. 그렇다고는 해도 타가소 같은 데서 놀다 집에 가서 집에 혼자 있는 건 1시간도 안 돼. 그리고 그 1시간이 그 친구와의 교류 시간이었어. 어째선지 우리 집에 있던 복화술용 인형인데 걔는 왠지 묘하게 세련됐고 어린 마음에도 미형으로 느껴지는 15살 정도 된 얼굴을 한 인형이었어. 부모님이 골동품 가게에서 반에서 사왔다는데 걔가 엄청 수다스러웠어. 언제나 일본식 방에 있는 장롱 위에 놓여 있었는데 역시 자립은 안 되는지 내가 오면 휙 하고 다리를 꼬고 그 위에 두 손을 얹었어. 완전 폼 잡고 완전 뺀질거리는 놈이었어. 그리고 걔는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다곤 해도 얘기하는 건 언제나 걔의 경험담이야. 연기한 극 얘기 같은 거. 그 덕에 나는 책도 제대로 안 읽는데 통화 같은 걸 엄청 잘 알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친구랑 시답잖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자 걔가 묘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도 헤어질 시간이야. 글쓴이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소풍 준비를 해. 집에 있는 과자를 죄다 가방에 넣고 이불 근처에 둬. 소중한 물건을 가방에 넣어둬. 언제든지 놀러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갈아입을 옷도 가까이 두면 좋겠다. 나? 나도 가는데? 근데 글쓴이랑은 다른 곳이야. 여기보다 재밌을 것 같은 곳이야. 너보다 더 재밌을걸? 대충 이런 분위기로 그런 말을 했어. 난 당시에 아주 그런 애였기 때문에 소풍 간단 말에 좋아서 가방에 과자를 가득 넣어뒀어. 엄마는 또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생각하고 넘겼대. 그리고 그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가방이랑 같이 날 데리고 나왔어. 나는 잠이 덜 깨서 이해가 안 갔는데 아무래도 지진인가 봐. 바로 그 한신 대지진. 집은 성대하게 반포됐어. 친구는 행방불명. 옷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았어. 그런 옛 친구가 생각난 불가사의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낭독하다 보니까 옛날 투니버스에서 방영하던 학교 괴담에서 메리 인형 편이 생각나네요. 나는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받은 것은 반드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참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사실 이건 나에게 있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 결벽증에 가깝다. 내 인생의 장부에 부채가 기록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옆집에 살던 노인은 갓 구운 떡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저녁 바로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사서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노인은 젊은 사람이 참 깍듯하네 라며 웃었지만 그제야 마음속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지워지는 것을 느끼며 안도했다. 이를 달갑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냥 고맙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아니, 틀렸다. 호의는 칼날 없는 빚이다.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순간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생긴다. 저울의 한쪽 접시가 바닥으로 묵직하게 내려앉는 찰나 내 자존감은 반대편 공중으로 속절없이 떠오른다. 그 불균형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상대가 호의를 던지는 순간 나는 즉시 그에게 종속된다.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듯 내 의지는 상대의 친절에 저당 잡힌다. 그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받은 호의의 무게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압도적인 무언가를 상대의 접시에 던져 넣는 것. 그제야 저울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로 기울 것이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이제 부채를 짊어진 쪽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상대가 느낄 보답의 무게감을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와 장부에 한 줄을 긋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나를 지키는 유일한 예의다. 그리고 최근 나에게 아주 곤란한 채무가 발생했다. 사건은 몇 주 전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빈혈로 정신이 아득해지며 뒤로 넘어지려던 찰나 누군가 내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다. 덕분에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면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청년 지호씨였다.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지호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세워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참을 수 없었다. 생명의 은인. 이보다 더 무겁고 갚기 힘든 부채가 어디 있겠는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듯 가버렸다. 덕분에 내 일상은 망가졌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지호씨의 얼굴이 천장에 떠올랐다. 저 사람에게 목숨값을 빚졌다. 이 부채감을 털어내지 않으면 평생 그 청년의 발치 아래를 기어다니는 기분이 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의 집에 매일같이 선물을 들고 갔다. 한우 세트, 명품 운동화 등등. 하지만 그 망할 청년은 번번이 물건을 돌려보내며 심지어 어제는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본인은 자각을 못하는 건가?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을 넘어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보답을 거부함으로써 나를 영원히 채무자의 위치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때문에 그의 친절한 미소는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더 확실한 보답이 필요했다.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아니, 거절이라는 선택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압도적인 되갚은 말이다. 며칠간 지호 씨의 일과를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가 늦은 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봉고차 한 대가 지호 씨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신체가 기괴하게 꺾이며 몇 차례 굴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요한 단지 내에 지호 씨의 거친 신음과 피비린내가 번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고인 붉은 액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몸을 숙여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입가에 경련 같은 미소가 번졌다. 단순히 그가 살아있어서 안도하는 웃음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만족의 미소였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고맙습니다. 사례는 곧 전달드리도록 하죠. 짧은 통화였다. 그 몇 마디만으로도 계획의 절반이 완결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다음 번호를 눌렀다. 네, 사고 신고하려고요. 아파트 단지 안인데 사람이 차에 치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다급한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감미로웠다. 모든 것은 예고된 순서대로 완벽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호 씨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대기실에서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현장을 목격했다고. 범인은 놓쳤지만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이 친구를 돌보겠다고. 그의 부모님은 내 손을 잡고 오열하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들의 절박한 감사 인사가 내 장부에서 부채를 지워나가는 영수증처럼 느껴져 묘한 쾌감을 느꼈다. 안타깝게도 지호 씨는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뇌 손상이 심해 자가 호흡조차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기뻤다. 이제 그는 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완벽하게 귀속된 존재가 된 것이다. 그가 내게 주었던 찰나의 호의를 평생에 걸친 헌신으로 갚아줄 기회가 온 셈이다. 이 얼마나 공정하고 아름다운 거래인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씻겨주고 관을 통해 유동식을 먹여줄 때마다 그의 마음속 장부에는 내가 겪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무거운 호의의 빚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그의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정성껏 주무른다. 그럴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일었다. 내가 이 팔을 주무르지 않으면 근육은 비틀릴 것이고 내가 이 관에 음식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굶어 죽을 것이다. 은인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야말로 베풀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보답이었다. 어제는 그의 생일이었다. 까먹을 새라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삼키지 못하고 입가로 흐르는 국물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지호씨, 그거 알아요? 당신이 그때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죽어서 이 즐거움을 몰랐을 거예요. 의식 없는 청년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의사는 단순한 생리현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지금 지독한 부채감에 압도되어 울고 있는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침대 옆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끊기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빨간 사과 껍질이 마치 우리가 맺은 영원한 채무 관계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솟구치는 웃음을
눌러 참았다. 잘 자요, 나의 은희님. 사과 조각을 입에 넣고 아삭 소리가 나게 씹었다. 나의 은희님. 아니지. 이젠 채무자의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일정한 기계음이 마치 나를 향한 찬사처럼 감미롭게 들려왔다. 얀데레인가?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자주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논인 시골길이었다.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 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다.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흐리고 썩어가는 물, 이리저리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나빴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다.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간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진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한치 아래로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에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다.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다.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었다.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직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 저희 외가가 쿠마모토 현에 있는데 승모가 전날 놀러 왔습니다. 마침 터미네이터 2를 하고 있어서 다 같이 보고 있었지요. 그 중에 핵이 떨어진 순간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녹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걸 보고 와, 순식간에 가죽도 싹 벗겨져 버리네. 무서워. 라고 말을 했더니 숙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숙모의 첫째 딸이 저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척이나 출산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2개월 전부터 입원해서 모친도 위험하니까 예정보다 빨리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 모두 건강하지만 그 무렵에는 숙모는 첫 손자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숙모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으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숙모의 소꿉친구입니다. 예전에는 집도 가까웠는데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딸의 일로 지쳐 있었던 숙모는 뜻밖의 그리운 사람이 걸어온 전화로 정말로 기뻤답니다. 얼른 안부를 물어보니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말을 꺼냈습니다. 케이, 나는 지금 신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어. 케이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전화해줘. 내가 구해줄 테니까. 예전에 그 명랑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하기에 숙모는 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의 딸과 태어나는 아기를 생각하니 숙모도 마음이 꺾일 것만 같았던 거겠죠. 그런 황당무계한 전화를 듣고서도 어쩌면 이것도 무슨 인연일지도 몰라. 내일 부탁해보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붙잡을 지푸라기가 생긴 덕분인지 숙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가 나왔습니다. 딸도 아직 임신해 있지 않고 3명이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소꿉친구도 싱글벙글 꽃밭 같은 곳에서 무척이나 행복해지는 꿈이었습니다. 3명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숙모에게 공이 날아왔습니다. 숙모는 가슴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 안에서 가죽이 벗겨지듯이 커다란 애벌레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숙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던지려고 보니 역시 어머니인지라 숙모는 자기 딸이 아니라 소꿉친구 쪽으로 던지려고 했죠. 하지만 애벌레 같은 것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소꿉친구는 깔깔거리며 미친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완전히 새까맣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벌레의 울음소리와 소꿉친구의 웃음소리가 울리듯이 겹쳤습니다. 숙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죠. 그때 나는 생각했어. 그 애벌레는 딸의 아기라고. 어째서 그걸 알았는지는 몰라.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짐승 같았는데 그래도 틀림없이 아기라고 생각했어. 너무나도 불길해서 그 후 모처럼 전화를 해준 소꿉친구에게 차마 부탁하지 못했지. 그 후 다행히도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고 숙모는 그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튼 TV에서 와이드쇼로 소꿉친구의 이름과 볼품없이 늙어버린 여성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들어보셨겠죠? 수상작은 신흥 종교를 믿어서 죽어버린 자식의 가죽을 벗기면 되살아난다고 해서 그 말대로 해버린 젊은 부부. 그 부부가 믿고 있던 신이야말로 숙모의 소꿉친구였던 겁니다. 그 소꿉친구는 아무 부족함 없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숙모가 모르는 1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숙모는 무섭다기보다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녀에게 상담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 오늘 방과 후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선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과 후 계단부에서 만나요. 다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